은빈 명작 극장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0월의 서울 하늘은 유난히 회색빛이었다. 강우진은 종로구 한복판에 자리한 김앤 파트너스 법무법인 25층 회의실에 앉아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놓인 유산 분배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봤다. 아버지 강태성 그룹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30평생을 살면서 이만큼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다. 회의실 안은 냉랭했다.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맞은편에 앉은 큰형 강민호는 여전히 완벽한 정장 차림새로 평소와 다름없는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형 로펌에서 15년째 변호사로 일하는 그는 아버지를 가장 닮았다는 소리를 듣곤 했다. 차남 강재우는 손목에 롤렉스를 만지작거리며 빨리 끝내자는 듯 발을 털었다. 분당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그는 언제나 시간이 돈이라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우진 29세의 막내는 형들과 달리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중견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며 월급 350만 원을 받는 그저 그런 직장인 아버지는 늘 너도 좀 더 큰 그릇이 되어라라고 말했지만 우진은 화려한 성공보다는 소소한 일상이 더 소중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고인이 되신 강태성 회장님의 유언장 집행을 위해서입니다. 김수연 변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50대 중반의 그는 강태성 그룹의 고문 변호사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다. 우진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회사 행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익숙한 얼굴이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매우 신중하게 유산 분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녀 여러분의 성향과 능력을 고려하여 우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올 것 같았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재산이 어떻게 분배될지, 막내인 자신에게는 무엇이 돌아올지 궁금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29년간 아들로 살아온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장남 강민호 씨께는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서초구 서초동 소재 태성빌딩 전체와 인근 상가 건물 3개 그리고 여의도 증권가의 오피스텔 20세대를 유증합니다. 감정가는 총 480억 원 상당입니다. 민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다. 예상했던 바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그의 부인 최유리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남 강재훈 씨께는 분당구 정자동의 의료용 건물 전체와 수지구 아파트, 단지 3개 지분 60%,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상업용 부지를 유증합니다. 감정가는 총 320억 원 상당입니다. 재훈도 예상 범위 내였는지 담담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인 박혜진은 민호네가 받은 것과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살짝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이제 우진의 차례였다. 형들이 수백억씩 받았으니 자신에게도 최소한 몇십억 정도는 돌아오지 않을까. 그 정도만 되어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막내 강우진 씨께는 김 변호사가 잠시 멈춰서 우진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서 묘한 동정 같은 것이 느껴졌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재 선산 일대 9만 8천 평을 유증합니다. 감정가는 7천만 원 상당이며 매년 산림 관리비 및 세금으로 약 400만 원의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우진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물었다. 죄송한데 선산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임야입니다. 고인께서 약 35년 전에 매입하신 부지로 현재는 관리가 되지 않아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우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7천만 원 형들이 수백억씩 받는 동안 자신은 겨우 7천만 원짜리 산을 받았다. 그것도 매년 수백만 원씩 관리비가 나가는 애물단지를. 그런데 왜 하필 저에게만?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고인께서 특별한 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진이는 다른 것들보다 이것이 더 소중할 것이라는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형수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게, 미혼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이 재훈의 부인 박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장가도 안 갔고 가정을 꾸릴 계획도 없는 것 같으니까. 민호의 부인 최유리도 거들었다. 우진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형수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나? 또한 김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었다. 고인께서는 이 유산 분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두셨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 감정도 받으셨고 공증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다. 우진은 속이 메스꺼웠다. 아버지는 자신을 마지막까지 차별한 것이다. 그럼 이제 각자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우진 씨는 이 열쇠를 받으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낡은 열쇠 하나를 우진에게 건넸다. 열쇠에는 홍천선산관리사무소라는 플라스틱 표찰이 달려 있었다. 우진은 열쇠를 받아들며 마음 한편에서 의문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분명 아버지 강태성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 사업에서든 가정에서든 모든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런 사람이 막내 아들에게 쓸모없는 산을 준다는 것이 정말 단순한 차별 때문일까? 혹시 그 산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고인께서 그 산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 그곳은 매우 소중한 곳이라고 하셨던 기억은 있네요. 소중한 곳? 그럼 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둔 걸까? 우진의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민호와 재우는 각자의 변호사들과 후속 절차에 대해 논의하느라 바빴다. 우진만 혼자 자리에 남아 손 안의 열쇠를 바라봤다. 우진아. 민호가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무 실망하지 마. 아버지도 나름의 생각이 있으셨을 거야. 형은 좋겠네요. 빌딩이면 임대 수익만으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각자에게 맞는 걸 주신 거겠지. 너는 자연을 좋아하잖아. 민호의 위로는 공허했다. 수백억과 7천만 원의 차이를 자연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건물을 나서며 우진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날 밤 우진은 원룸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인터넷으로 홍천군 부동산 시세를 검색해봤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의 살림 부지는 정말로 7천만 원 정도가 시세였다. 더 큰 문제는 매년 나가는 관리비였다. 산림청에 내는 세금, 방화관리비, 첩근로 정비비 등등 연간 400만 원은 우진의 연봉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차라리 팔아버릴까? 하지만 아버지가 특별히 자신에게 남겨준 것을 그냥 처분해버리는 것도 찜찜했다. 게다가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 관리 안 된 산을 누가 사겠는가? 우진은 스마트폰으로 홍천군의 위치를 확인해봤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30분 거리. 생각보다는 가까웠다. 주말에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잠들기 전 우진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우진이는 다른 것들보다 이것이 더 소중할 것. 정말 그 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막내라서 적당히 떼어준 것일까? 29년간 차별받으며 살아온 우진에게는 아버지의 진짜 의도가 너무나 궁금했다. 주말이 되자 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유산 분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버지가 남긴 산에 대한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다. 금요일 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우진은 가방에 간단한 짐을 챙겼다. 등산화, 손전 등 간단한 도구들,
그리고 물과 김밥 몇 개. 토요일 새벽 6시 우진은 렌트카를 몰고 서울을 출발했다. 경춘국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달리며 점점 도시의 소음이 줄어들고 산과 강의 풍경이 펼쳐졌다. 2시간 30분을 달려 홍천군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아침 안개가 산자락에 걸려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좁은 산길을 올라가니 마침내 강시선산이라고 적힌 낡은 표지판이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우진은 주변을 둘러봤다. 인적이 전혀 없는 깊은 산중이었다. 가장 가까운 민가도 2km는 떨어져 있었다. 여기가 7천만 원짜리 땅이라고. 철제 대문은 녹슬어서 반쯤 기울어져 있었다. 자물쇠도 오래되어 열쇠를 돌리는데 한참이 걸렸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우진은 상상보다 훨씬 처참한 광경을 마주했다. 입구에서부터 관리사무소까지 이어지는 길은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가시덤불이 길을 막고 있어서 발걸음마다 옷이 걸렸다. 곳곳에 쓰러진 나무들이 썩어가고 있었고 산사태로 무너진 듯한 돌담의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정말 30년 넘게 방치된 모양이네. 관리사무소라고 불리는 건물은 시멘트 블록으로 대충 지은 단층 건물이었다. 지붕의 슬레이트는 몇 장이 깨져나가 있었고 벽면에는 균열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출입문은 나무로 된 것인데 하단 부분이 완전히 썩어서 손가락으로 찔러도 푹푹 들어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와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진은 코를 막으며 손전등을 켰다. 내부는 더욱 가관이었다. 천장에서 물이 새어 바닥 곳곳에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고 벽면에는 검은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7천만 원이라고 평가했지?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 책상이 하나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사방으로 얽혀 있었다. 구석에는 녹슨 철제 캐비닛이 있었는데 서랍들이 습기로 부풀어서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다. 우진은 한숨을 쉬며 책상 앞에 앉았다. 의자도 없어서 바닥에 쪼그리고 앉은 채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첫 번째 서랍에는 30년 전의 관리 영수증들이 누렇게 발에서 들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낡은 펜과 메모지 몇 장이 전부였다. 정말 아무것도 없네. 우진이 체념하며 마지막 서랍을 열려고 할 때였다. 서랍이 꽉 막혀서 열리지 않았다. 좀 더 힘을 주어 당기자 갑자기 서랍이 빠지면서 우진은 뒤로 넘어졌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서랍 안의 내용물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우진이 일어나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두툼한 가죽 표지에 책 한 권이 나와 있었다. 책을 집어들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태성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이게 뭐지? 우진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책을 열자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일기가 나타났다. 첫 페이지에는 1987년 3월 1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오늘 홍천에 이 산을 매입했다. 사람들은 쓸모없는 산이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곳이 될 것이다. 우진의 손이 떨렸다. 1987년 아버지가 이 산을 산 이유가 일기에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87년 4월 15일 오늘도 이곳에 왔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지만 성공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아무도 모르는 이 자리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숨겨두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화려함은 겉껍질에 불과하다. 숨겨두었다고. 우진은 점점 빠져들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1989년 6월 3일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확신한다. 진짜 보물은 깊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빌딩과 자동차만 볼 뿐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1991년 10월 12일 민호가 태어났다. 똑똑한 아이다. 하지만 너무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1993년 5월 8일 재훈이도 민호와 비슷하다 화려한 것만 좋아한다. 과연 이 아이들이 진짜 가치를 알아볼까? 그리고 1994년에 기록이 나왔다. 1994년 2월 20일 우진이가 태어났다. 이상하게도 이 아이는 다른 것 같다. 형들과 달리 소박한 것을 좋아한다. 혹시 이 아이만이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우진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1995년 12월 24일 우진이가 2살이 되었다. 다른 아이들은 비싼 장난감을 좋아하지만 이 아이는 돌멩이나 나뭇가지로도 잘 논다. 언젠가 진짜 알아볼 자식이 이곳에 올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현혹되지 않는 자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1998년 7월 10일 우진이가 5살이다. 형들이 게임기를 가지고 놀 때 혼자서 책을 읽는다. 역시 이 아이는 특별하다. 계속 읽어나가자. 우진에 대한 기록들이 더 나왔다. 2001년 9월 1일 우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깊이 생각하는 아이라고 했다. 2005년 6월 15일 우진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형들은 브랜드 옷만 입으려 하지만 우진이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진짜 가치를 아는 아이다. 우진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느꼈다. 평생 아버지가 자신을 무관심하게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장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기록이 드물어졌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다. 2010년 3월 18일 우진이가 대학에 입학했다. 형들처럼 의대나 법대에 가지 않고 문학과를 선택했다. 역시 이 아이는 돈이나 명예보다 본질을 추구한다. 2015년 8월 22일 우진이가 광고회사에 취직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다. 형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한다. 마지막 기록은 작년 것이었다. 2023년 11월 30일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 민호와 재훈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재산을 주겠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우진에게 맡기겠다. 이 아이만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는 자신을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이상한 그림이 나타났다. 산의 능선을 따라 그린 지도 같았는데 곳곳에 X 표시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우진아, 이 지도를 따라가거라. 진짜 보물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내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진은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다. 관리사무소에서 시작해서 산 곳곳으로 이어지는 선들이 그어져 있었다. 첫 번째 X표시는 여기서 북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다. 해가 지기 전에. 첫 번째 지점은 가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진은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관리사무소를 나섰다. 산길은 거의 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잡초와 덤불로 뒤덮여 있었다. 우진은 가지고 온 작은 낫으로 길을 헤쳐가며 올라갔다. 30분 정도 오르자 숨이 차기 시작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아서 체력이 딸렸다. 후 이래서 등산을 해야 하나. 본에 중간중간 쉬면서 올라가다 보니 지도에 표시된 첫 번째 지점 근처에 도착했다. 큰 바위 하나가 길목을 막고 있었다. 지도와 비교해보니 바로 그 바위였다. 우진은 바위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위 뒤편으로 돌아가자 인위적으로 파인 홈을 발견했다. 여기다. 홈 안쪽을 손으로 더듬자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작은 통이었다.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서 30년이 지났는데도 내부는 깨끗했다. 통을 열자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우진아, 첫 번째 단서를 찾았구나.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올 것을 믿고 있었다.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찾아야 한다. 37.2485
127.981리로 가거라. 진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편지 아래에는 아버지의 서명과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우진은 스마트폰으로 좌표를 검색했다. GPS가 가리키는 곳은 이 산의 정상 부근이었다. 거리상 여기서 1시간 30분 정도 더 올라가야 할 것 같았다. 해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우진은 멈출 수 없었다. 29년간 품었던 의문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우진은 산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버지가 30년간 숨겨둔 진짜 보물을 찾기 위해 좌표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하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했다. 우진은 스마트폰의 GPS를 보며 산 정상 부근으로 올라갔지만 제대로 된 등산로가 없어서 덤불과 가시나무를 헤치며 길을 만들어 가야 했다. 옷은 이미 여러 곳이 찢어졌고 손과 얼굴에는 가시에 긁힌 상처가 늘어났다. 1시간을 올라간 끝에 우진은 잠시 쉬기 위해 큰 바위에 앉았다. 물통에 물도 반 이상 마셨고 체력도 바닥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30년간 숨겨둔 비밀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GPS를 다시 확인하니 목표 지점까지 200m 정도 남았다. 우진은 다시 일어나 발걸음을 재촉했다. 해가 점점 기울어져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다. 좌표가 가리킨 정확한 지점에 도착하자 우진은 주변을 둘러봤다. 평범한 산 중턱이었다. 특별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다른 나무들과 달리 유난히 굵고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혼자 서 있었다. 설마 이 나무? 우진은 소나무 주위를 자세히 살펴봤다. 나무의 나이는 좋기 50년은 넘어 보였다. 다른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소나무만 혼자 떨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것 같았다. 나무 밑동을 자세히 보니 땅에 약간의 함몰이 있었다. 우진은 가져온 작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다. 20cm 정도 파자 딱딱한 것이 삽에 걸렸다. 뭔가 있다. 더 파보니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원통형 용기가 나왔다. 첫 번째 것보다 훨씬 컸다. 용기를 땅에서 완전히 꺼내자 꽤 무거웠다. 밀폐가 완벽해서 30년이 지났는데도 새 것처럼 깨끗했다. 용기를 열자 안에서 플라스틱 봉지에 쌓인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다. 첫 번째는 흑백 사진 몇 장이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바로 이곳에서 뭔가를 묻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의 우진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두 번째는 또 다른 편지였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우진아, 두 번째 단서도 찾았구나. 정말 기특하다. 이 사진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신중하게 이 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보물은 아직 더 깊은 곳에 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두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 첫째, 진짜 소중한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둘 것. 둘째,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뿐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겉모습에만 현혹된다. 높은 빌딩, 비싼 자동차, 명품 옷.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진짜 부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형태로 보관해야 한다. 우진은 아버지의 철학에 감탄했다. 평생 화려한 사업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편지는 계속되었다. 내 형들인 민호와 재우는 좋은 아이들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건물들을 주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들의 가치관에 맞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어릴 때부터 너는 본질을 보는 아이였다. 비싼 장난감보다 책을 좋아했고 브랜드보다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너에게만 이 비밀을 맡기는 것이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정말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복잡한 암호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다음 단서는 여기서 더 어렵다. 이 암호를 풀어야 한다. 첫사랑의 이름 더하기 내가 태어난 해 더하기 우리 집 주소의 마지막 두 자리 숫자. 우진은 머리를 긁적였다. 첫사랑의 이름.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봤다. 중학교 때 좋아했던 같은 반 여학생 이수연이었다. 이수연 1994. 우리 집 주소는 우진은 스마트폰으로 어릴 때 살던 집 주소를 검색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5-67번지. 마지막 두 자리는 67이었다. 이수연 1994년 6월 19946.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우진은 사진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다.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 뒤편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힌 것을 발견했다. 첫 번째 숫자는 걸음수, 두 번째는 방향, 세 번째는 깊이. 걸음수, 방향, 깊이. 우진은 암호를 다시 분석해봤다. 이수연 199만 4,967.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할까? 갑자기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다.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어려운 법이다. 혹시 이름은 빼고 숫자만 사용하는 건 아닐까? 199만 4,967.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면 199, 4, 967. 아니면 19, 94, 967. 우진은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해봤다. 그러다가 문득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말한 첫사랑이 자신의 첫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첫사랑을 말하는 건 아닐까? 아버지의 첫사랑은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이름은 김영이었다. 그럼 영이 199만 4,967. 아니면 김영이 199만 4,967.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우진은 다시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세 번째 사진을 보니 아버지가 나침반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진 뒤편에는 또 다른 힌트가 있었다. 동쪽으로 걸어서 깊이 파라. 갑자기 우진에게 영감이 떠올랐다. 혹시 숫자를 단순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닐까? 1994는 자신이 태어난 해, 67은 집 주소의 마지막 두 자리. 그럼 이수연의 이름에서 숫자를 만들어야 하나? 우진은 한글 자음과 모음을 숫자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봤다. 하지만 너무 복잡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을 리 없다. 다시 편지를 읽어보니 놓친 부분이 있었다. 편지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힌트. 내가 중학교 때 나에게 털어놓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니? 우진은 기억을 더듬어 봤다. 중학교 때 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떠올랐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에게 이수연을 좋아한다고 털어놓았던 기억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몇 번 고백해봤니? 라고 물었고 자신이 3번 했는데 모두 실패했어요 라고 답했던 기억이 났다. 3번. 그럼 3이구나. 그럼 암호는 3-1994-67이 된다. 세 걸음. 1994는 혹시 각도? 아니면 방향? 67은 깊이? 우진은 나침반 앱을 켜고 동쪽을 확인했다. 그리고 소나무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세 걸음 걸었다. 그곳에서 땅을 67cm 깊이로 팠다. 한참을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우진은 다른 해석을 시도해봤다. 1994를 방향이 아니라 거리로 생각해보자. 1994cm. 너무 멀다. 1994mm. 그럼 약 2m 정도다. 우진은 소나무에서 동쪽으로 정확히 2m 떨어진 지점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을 67cm 깊이로 팠다.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해가 거의 지려고 했다. 우진은 조급해졌다. 손전등은 가져왔지만 밤에 산에서 혼자 있기는 위험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도해봤다. 혹시 3걸음이 아니라 30걸음? 아니면 300걸음? 우진은 다양한 조합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우진아, 너는 항상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
가장 단순한 답이 정답인 경우가 많다. 우진은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봤다. 첫사랑의 이름, 태어난 해, 주소. 이수연 1994-67. 이걸 단순하게 하나의 좌표로 생각하면 갑자기 떠올랐다. 혹시 이것도 GPS 좌표가 아닐까? 하지만 이수연은 숫자가 아니니까 잠깐. 혹시 이수연을 숫자로 바꾸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우진은 이수연의 이름을 영어로 써봤다. 이수연. LESUION. 각 글자의 알파벳 순서를 숫자로 바꾸면 너무 복잡했다. 그런데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수연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과 관련된 숫자가 있을까? 우진은 기억을 더듬어 봤다. 이수연의 생일은 언제였지? 5월 1일이었다. 그럼 52? 52-1994-67. 이걸 좌표로 바꾸려면 하지만 여전히 형식이 맞지 않았다. 우진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도해봤다. 혹시 이 숫자들이 걸음수와 방향, 깊이가 맞다면 5걸음 동쪽, 2m 북쪽, 194cm 서쪽, 최종적으로 67cm 깊이? 복잡한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우진은 마지막 지점에서 땅을 팠다. 67cm쯤 파자 드디어 딱딱한 것이 삽에 걸렸다 있다. 이번에는 더 큰 금속 상자였다. 상자를 꺼내서 열어보니 안에서 놀라운 것들이 나왔다. 오래된 문서들, 또 다른 편지, 그리고 작은 금고 열쇠가 들어있었다. 새로운 편지를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진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내 형들이 내 움직임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다. 절대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마지막 보물은 산 중턱의 비밀 장소에 있다. 이 열쇠와 지도를 가지고 가거라. 편지와 함께 더 정확한 지도가 들어 있었다. 산 중턱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곳에 X표시와 함께 최종 목적지라고 적혀 있었다. 우진은 시계를 봤다. 이미 해가 완전히 졌다. 오늘은 여기서 돌아가고 내일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큰형 민호의 전화였다. 우진아, 요즘 뭐하냐? 형수가 내가 강원도에 자주 간다던데. 우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벌써 의심받기 시작한 건가? 아, 그냥 선산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 버려진 땅 가지고 뭘 정리해? 그냥 팔아버리지. 그래, 관리비만 계속 나갈 텐데 혹시 그 땅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마지막 질문에서 민호의 의도가 느껴졌다. 우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다. 특별한 거라뇨? 잡초밖에 없어요. 그냥 아버지 유품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그래. 그럼 됐다. 너무 오래 매달리지는 마. 시간 낭비야. 전화가 끊어진 후 우진은 불안했다. 형들이 자신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다. 우진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산을 내려갔다. 내일은 마지막 단서를 따라 진짜 보물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형들과의 심리전도 시작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일요일, 우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형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찍 출발해야 했다. 어젯밤 민호의 전화 이후 계속 불안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건 아닐까? 창문으로 내려다봤지만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다. 커피 한 잔으로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우진은 전날보다 더 많은 준비물을 챙겼다. 더 큰 삽, 여분의 손전등, 충분한 물과 간식,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로프와 장갑까지 준비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지도를 보니 이번엔 정말 깊은 곳을 파야 할 것 같았다. 홍천으로 가는 길에 우진은 계속 백미러를 확인했다. 뒤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다행히 수상한 차량은 없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선산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30분. 산에는 여전히 아침 안개가 자욱했다.
우진은 어제 발견한 지도를 다시 펼쳐봤다. 목표 지점은 산 중턱의 큰 바위 절벽 근처였다. 관리사무소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이었다. 산길을 오르며 우진은 어제의 발견들을 되짚어봤다. 아버지의 일기장, 2번의 보물 발견, 그리고 복잡한 암호 해독,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지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과연 그곳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1시간 30분을 올라가자 지도에 표시된 바위 절벽이 나타났다. 높이 10m 정도의 화강암 절벽이었는데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으로 여러 곳에 틈과 동굴이 형성되어 있었다. 우진은 지도의 표시를 따라 절벽 아래쪽을 자세히 살펴봤다. X 표시가 된 지점은 절벽 밑 평평한 곳이었다. 다른 곳과 달리 풀이 잘 자라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여기인가? 삽으로 땅을 파보니 30cm 정도만 파도 딱딱한 것이 나왔다. 돌이 아니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무언가였다. 더 넓게 파보니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정사각형 구조물이 드러났다. 크기는 가로 세로 1m 정도였다. 중앙에는 철제 고리가 달려 있었고 그 옆에 자물쇠가 있었다. 이게 뭐지? 우진은 어제 발견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자물쇠에 맞춰보니 정확히 들어맞았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철제 고리를 잡고 위로 당기니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철제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지하실이 있었다고? 우진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다. 15계단 정도를 내려가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지하실의 크기는 약 10평 정도였다. 벽면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습기가 거의 없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춰보자 우진은 숨을 멈췄다. 벽면을 따라 설치된 선반에는 각종 물건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건 우진이 상상했던 보물과는 달랐다. 첫 번째 선반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밀봉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다. 우진이 하나를 열어보니 30년 전의 사업 계약서들이었다. 당시 아버지가 맺었던 모든 중요한 계약서들의 사본이 보관되어 있었다. 두 번째 선반에는 골동품들이 있었다. 조선시대 백자, 고려청자, 그리고 조선 후기의 민화들. 전문가가 아닌 우진도 이것들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각 작품마다 감정서가 붙어 있었는데 총 가치가 수백억 원에 달했다. 세 번째 선반에는 현대 미술품들이 있었다.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었는데 우진도 이름을 들어본 작가들이었다. 이것들도 감정서가 붙어 있었고 가치는 수백억 원, 아니 수천억 원은 좋게 넘어 보였다. 네 번째 선반이 가장 놀라웠다. 투툼한 서류 상자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는데 하나를 열어보니 현금 다발들이 가득했다. 5만 원권 지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대충 세어봐도 한 상자에 50억 원은 좋게 들어있을 것 같았다. 다섯 번째 선반에는 금괴들이 있었다. 작은 금고 안에 13kg짜리 금괴 50개가 들어있었다. 현재 금값으로 계산하면 1,500억 원 이상의 가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 놓인 책상이었다. 그 위에는 우진의 이름이 적힌 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편지와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우진에게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단서를 찾아냈다는 뜻이겠지. 정말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반드시 이곳에 올 것이라고 믿었다. 먼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는지 설명하겠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두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있었다. 첫째, 진정한 부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 둘째, 그 부를 물려받을 사람은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30년간
나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꾸준히 이곳에 저장해왔다.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순수한 개인 자산이다. 골동품과 미술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갈 것들만 엄선했다. 현금과 금괴는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가치를 잃지 않을 안전자산이다. 우진은 편지를 읽으며 아버지의 치밀함에 감탄했다. 너는 아마 내 형들이 받은 유산과의 차이에 대해 궁금할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민호가 받은 빌딩들과 재훈이가 받은 병원 건물들은 모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더미다. 뭐라고? 우진은 깜짝 놀랐다. 형들이 받은 게 빚더미라고? 편지는 계속되었다. 나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 내 형들은 화려한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들은 평생 빚을 갚아야 할 것이다. 물론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로 계산해 놓았다. 반면 너에게는 진짜 자산을 남겼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의 총 가치는 약 2조 원 정도다. 이것은 순수한 자산이며 어떤 빚도 없다. 우진은 자리에 앉아야 했다. 2조.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 돈의 진짜 의미는 액수에 있지 않다. 이것은 내가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나의 믿음의 증거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보는 내 눈을 믿었기 때문이다. 29년간 나는 너를 지켜봤다. 내가 비싼 장난감보다 책을 좋아할 때, 브랜드 옷보다 편한 옷을 선택할 때, 큰 회사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때, 그때마다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만이 진짜 가치를 안다고. 우진은 울었다. 평생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었던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 이제 내 앞에는 선택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가질 수도 있고 내 형들과 나눌 수도 있다. 나는 내 판단을 믿는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부는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이 비밀을 성급하게 밝히지 마라. 내 형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신중하게, 천천히 행동해라. 편지 뒤에는 이곳에 보관된 모든 자산의 목록과 법적 소유권 이전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우진의 소유가 되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우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자신이 하루아침에 2조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상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였다. 우진은 깜짝 놀라 손전등을 끄고 숨을 죽였다. 누군가 이곳에 온 것이다. 혹시 형들일까? 우진아. 우진아. 민호의 목소리였다. 우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어떻게 이곳을 찾았을까? 이상하네. 차는 여기 있는데. 재훈의 목소리도 들렸다. 두 형이 함께 온 것이다. 우진은 조용히 지하실 입구로 다가갔다. 다행히 입구는 이미 흙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위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저기 파헤쳐진 흔적이 있네. 뭔가 찾고 있는 게 분명해. 우진이 놈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형들의 대화를 들으며 우진은 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정말로 조심해야 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형들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그들이 떠난 것 같았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지상으로 올라갔다. 주변을 살펴보니 형들이 곳곳을 뒤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다행히 지하실 입구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 우진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가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다. 이제 정말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다. 2조의 비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 사실을 드러낼 것인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시험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았다. 1,500억 원 이상의 가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 놓인 책상이었다.
그 위에는 우진의 이름이 적힌 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편지와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우진에게.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의 총 가치는 약 2조 원 정도다. 이것은 내가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나의 믿음의 증거다. 이 아이만이 진짜 가치를 안다고. 우진은 울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 이제 내 앞에는 선택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가질 수도 있고 내 형들과 나눌 수도 있다. 진정한 부는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이 비밀을 성급하게 밝히지 마라. 이제 정말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드러낼 것인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시험이 없는 금액과 아버지의 진심, 그리고 형들의 추적까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새벽 3시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한 우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카피라이터로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데 머릿속은 온통 어제의 발견으로 가득했다. 우진 씨, 괜찮으세요? 오늘 좀 이상해 보이는데. 같은 팀 후배 김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등산이라도 다녀오셨나? 우진은 피식 웃었다. 등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다. 점심시간에 우진은 회사 옥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진정한 부는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나온다. 아버지의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형들과 나누라는 뜻일까? 하지만 그들이 이미 받은 유산이 빚더미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후 2시경 우진의 휴대폰에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진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형들이랑 같이 저녁 먹자. 갑자기요? 응, 아버지 49제도 다가오고. 그리고 너 요즘 혼자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형들이랑 이야기 좀 하자. 우진의 심장이 뛰었다. 형들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네, 알겠습니다. 6시에 강남 한정식 집으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전화가 끊어진 후 우진은 고민에 빠졌다. 형들과 대면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할지 정해야 했다. 아직 비밀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추궁을 어떻게 피할지도 문제였다. 오후 내내 우진은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5시가 되자 서둘러 회사를 나섰다. 강남의 한정식집은 민호가 자주 이용하는 고급 음식점이었다. 우진이 도착했을 때 형들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평소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재우는 병원 일을 마치고 온 듯 조금 피곤해 보였다. 우진아, 늦었네?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어색했다. 평소보다 형들의 표정이 진지했다. 술부터 마시자. 이야기는 그 다음에. 민호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우진은 술을 마시면서 형들의 눈치를 살폈다. 우진아,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강원도에 자꾸 가고 산에서 뭔가 파헤치고. 혹시 그 땅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야? 우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하려고 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유품이니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정리? 민호가 날카롭게 물었다. 우리가 어제 거기 가봤는데 곳곳이 파헤쳐져 있더라. 그게 정리야? 우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역시 어제 온 게 형들이었다. 아, 그거요? 예전에 묻어둔 쓰레기 같은 걸 치우려고 해서. 쓰레기? 재훈이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그런 식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어?
대화가 점점 추궁 분위기로 흘러갔다. 우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민호가 폭탄 선언을 했다. 우진아, 사실 우리도 알고 있어.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유산에 문제가 있다는 거. 네? 내가 받은 빌딩들 조사해보니까 담보대출이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어. 재훈이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건물도 대출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마이너스야.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우진은 놀랐다. 형들이 벌써 진실을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민호가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진짜 재산을 따로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그 단서가 내가 받은 그 땅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형, 정말 아무것도. 우진아. 재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바보야? 내가 매주 강원도 가는 거, 산에서 뭔가 찾는 거 다 알고 있어. 우진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고도 무시할 수 없었다. 형들,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게요. 우진은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다. 네, 맞아요. 그 산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게 형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아버지의 편지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그런 유산을 주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형들이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것을 주신 거예요. 형들에게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는. 우진은 잠시 멈췄다. 전부를 말할 수는 없었다. 저에게는 다른 종류의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가르침? 민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뭔 소리야? 우진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다. 물론 마지막 비밀 지도 부분은 미리 떼어내고 온 것이었다. 이걸 보세요. 형들은 일기장을 읽으며 놀라워했다. 아버지가 자신들 각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방식으로 유산을 분배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재훈이 중얼거렸다. 그럼 정말 다른 재산은 없는 거야? 이 민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우진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다. 네, 없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 이 편지와 가르침뿐이에요.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우진은 형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의 편지에서 말했듯이 진정한 부는 나누는 것에서 나온다면. 형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제가 모은 돈이 좀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프리랜서로도 일하고 있어서 형들 대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와 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진아, 내가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해? 우리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모르지만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죠. 우진은 진심으로 말했다. 이조의 비밀을 당장 밝힐 수는 없지만 형들을 도울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우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형들을 의심받지 않고 도울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지하 창고의 자산을 조금씩 현금화해야 했다.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한꺼번에 팔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천천히 소량씩 처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형들에게는 자신이 프리랜서로 큰 계약을 따냈다고 설명하기로 했다. 실제로 광고업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수억에서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충분히 믿을 만한 이야기였다. 다음 날부터 우진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먼저 지하 창고에서 작은 골동품 몇 점을 가져와서 인사동의 전문 업체에 매각했다. 감정가의 80% 정도 가격에 팔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우진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가 큰 광고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수익이 꽤 커서 형 빌딩 대출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야? 얼마나? 일단 100억 정도는 가능해요. 더 큰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우진이 실제로 돈을 가져오자 감격했다. 우진아,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지? 가족인데 뭘. 그냥 앞으로 저를 좀 더 챙겨주세요. 재훈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주었다. 병원 대출금 중 일부를 정리해주자 재훈도 눈물을 흘렸다. 우진아, 내가 너를 너무 우습게 봤구나. 정말 미안해. 몇 달이 지나면서 형들의 경제 상황이 안정되었다. 우진도 조금씩 지하 창고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도움을 주었다. 물론 전체 자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형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 관계였다. 29년간 소외감을 느꼈던 우진이 이제는 형들로부터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형들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자 우진에게 훨씬 따뜻하게 대했다. 1년 후 우진은 강원도 선산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형들과 함께였다. 아버지의 기일에 맞춰 가족이 모두 성묘를 하러 온 것이다. 이 산에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진이 형들에게 말했다. 우리도 이제 알 것 같아. 민호가 답했다. 아버지는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날 밤 우진은 지하 창고에 혼자 내려갔다. 아직도 엄청난 자산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우진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조급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우진은 깨달았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아는 마음이었다. 우진은 아버지가 남긴 자산을 평생에 걸쳐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장학금 설립, 어려운 이웃 돕기,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강원도 선산은 이제 우진에게 버려진 유산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숨어있던 특별한 곳이었고 가족의 진정한 화합이 시작된 성스러운 장소였다. 몇 년 후 우진은 그곳에 작은 휴양지를 만들어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지하 창고는 그대로 두었지만 그 위에는 아버지의 뜻을 기리는 작은 기념관을 세웠다. 강태성 가족사랑관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곳은 우진과 형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모여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